안녕하세요. 네, 웹스탠다드에서 언어논리를 강의하고 있는 주희재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왜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잘하고 있는 분들도 오셨네. 어쨌건 궁금한 게 많으시기 때문에 원자상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시기 위해서 1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오셨으리라 제가 믿고, 오늘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전반적인 질의응답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모두합 1기 합격생분 통해서 이제 Q&A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 엄청난 실력자가 되어버리신 이제 분께 이제 사실 필세뿐만 아니라 이제 2차 공부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인 질문 같이 Q&A, 여러분이 편하게 질문 주시면 그분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고, 약간 여러분이 좀 부끄러워하신다, 제가 대신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대비 이제 슈퍼캐리반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관리반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 관리반 안내를 좀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오신 분들을 위해 이제 경품 추천을 할 거예요. 이제 무료로 책을 증정하는 거 이외에도 저희가 좀 놀랄만한 이벤트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집에 가지 마시고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당장은 시간이 늦어서 학습 상담을 진행은 하진 않을 거지만, 이제 앞으로 학습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좀 받을 테니까, 이제 끝나고 좀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은 신청까지 꼭 해주시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언어논리 학습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제 표지를 만들면서 어찌나 부끄럽던지, 제가 언어논리 같은 경우는 단기 고득점 혹은 공부 자체가 불가능한 과목,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표지를 만들었고요. 이제 제가 뭐 당장 랩스탠다드뿐만 아니라 다른 타 학원에서도 이제 학습 전략 설명을 할 때 꼭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셨을 법한 고민, 혹은 제 자신이 처음 피셋을 준비했을 때 했던 고민인데요. 자, 첫 번째 오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께서 피셋을 처음, 특히 언어논리를 접하실 때 이게 고등학생 시절 보았던 비문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제법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그냥 줄글에다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 정답 찾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아? 그냥 줄글 읽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여러분 이제 문제 한 번이라도 풀어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이게 과연 수능에서 내가 봤던 국어, 심지어 비문학과 같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EBS 요즘 연계 많이 하죠. EBS 연계의 장점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낯선 제시문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봐본 적이 있는 익숙한 제시문을 주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낯섦을 조금 제거해주고 준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의 피셋은 어때요? 낯선 제시문들을 일단 던져요. 그리고 우리한테 정답을 고르라고 합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배경 지식의 활용 그 자체보다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네가 있냐를 물어보는 게 피셋의 방점이고, 이미 출제된 문제가, 정확히는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결 능력을 물어본다. 그 관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수능과는 다른 문제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독해력이 좋지 않으면 합격을 할 수 없느냐, 독해력만 좋으면 장땡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통 고민을 하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9급 국어가 이제 기조가 바뀌면서요, 인혁처에서 발표한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혁처 차원에서 올린 공지글을 사실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 인혁처가 애초에 어떻게 피셋 언어논리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다 거기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목명을 아직 9급은 국어에서 언어논리로 바꾸지 않았을 뿐 기조는 사실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썼던 멘트 중에 기본적인 독해력과 이해력, 추론력,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 및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거기에 적혀 있고, 사실 이건 우리 피셋에서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이제 사고 체크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배경 지식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로 시험을 구성하고자 한다. 자, 특이한 게 배경 지식이 없이도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건 가지고 없건과 상관없이 제시문에서 얼마나 제한된 시간 동안 정보를 캐치해서 그걸 정확하게 독해해내서 그 문제 풀이까지 이어가느냐, 그 힘을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시험의 테스트의 이제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좋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독해력이 단순히 줄글을 빨리 읽고 빨리 그냥 지나가는 거에 만약에 그치신다면요, 그 안에 여러분의 이해력은, 추론력은, 비판력은 아마 제대로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독해력이 뭐 1분에 이만한 줄글 다 읽는 거라면 사실 정답을 찾아 나선 데까지는 한계가 있으실 거고요. 반대로 독해력이 좋지 않다,
단지 그게 내가 글을 좀 천천히 읽기 때문에 독해력이 좋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이제 뭐 끊어읽기다 뭐다 하는 여러 가지 독해 전략을 배우시다 보면 알 거예요. 아, 시간이 절대적으로 2분이 될 필요는 없구나. 그리고 쉬운 문제는 쉬운 만큼 빨리 풀리게 될 것이며 어려운 문제는 내가 설령 3분을 쓰더라도 무조건 정답을 막아내기만 하면은 이 시험은 앞서가는 시험인 거구나 라는 게 사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박혀 있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이건 언제나 공통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분석이란 여러분이 기출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것 뿐이냐, 낯선 문제를 계속 많이 풀다 보면 피스 실력이 당연히 오르는 거냐, 뭐 흔히 뒤쪽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속된 말로 양치기다, 그러니까 목적의식 없는 양치기다 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 중에 모의고사 기간에 해보신 분들이 제법 계실 텐데요. 자, 단순히 많이 풀어보는 것만으로는 답이 외워질 뿐이죠. 여러분이 그 문제 또 안 나왔을 때 해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거예요. 단순히 많이 풀어보는 것만으로 답이 외워질 뿐이고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실력 자체가 올라오는 것과는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접근부터 해결까지 스스로 헤쳐나가는 힘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기출을 그 문제가 안 나오는데 왜 봐요? 목적은 여기 있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풀이 전략을 사실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전략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내가 전략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이 맵에선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해야지 좀 이기기 좋은데, 저기서 저기 튀어나오면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편한데, 이런 전략을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유형이 다시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조금 더 정답률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길이다,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시게 될 거고요. 사실 이 풀이 전략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을수록, 그리고 이게 구체화되어 있을수록 여러분이 이제 정작 낯선 문제를 딱 던져줬을 때 이거 내가 맨날 하던 그거잖아 하면서 눈앞에 있는 제시문의 소재만 계속 바뀔 뿐 여러분들은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될 거는 뭐다? 이 문제 10번 풀어서 다 외우기가 아니에요. 내가 낯선 문제에서 써먹을 전략을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뽑아내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저같이 시키는 건 잘하는 모범생이었던 분들, 하라고 해서 풀긴 풀었는데 여기서 내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피셋이 그럼 당연히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피셋형 인간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언어 논리는 그러면 대비가 불가능한 시험인가? 내가 어릴 적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내가 글을 읽는 속도가 느려서, 글 자체를 싫어해서 그럼 언어 논리는 대비가 불가능한 시험인가? 아니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사고력, 이해력, 추론력, 비판력을 물어보고자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이 있으시면 버틸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선생님 힘이 없어요. 키워야지. 근데 그 힘을 어떻게 키운다? 방법을 익히면 돼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반복을 해보시다 보면요, 제가 이제 수업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더라도 사실 따라하다 보면 아, 여기선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게 바람직한 길이네 하고 여러분이 이제 흉내를 내시게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그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피셋 공부할 때는 그냥 알고리즘을 머리에 새기는 거다. 근데 내가 알고리즘을 만드는 뭔가 재주가 없거나 그런 거에 흥미가 없다면 남이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머리에 이식을 시키려는 뭔가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기준에 알고리즘? 내가 그동안 문제를 풀 때 일관된 행동을 해왔는가? 하고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냥 컨디션 좋을 땐 이렇게 풀고 컨디션 나쁠 땐 그냥 대충 이렇게 풀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런 일관된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사실 언어 논리조차도 그것이 있고 없고 차이는 매우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앞단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사실 피셋에서 여러분이 자상만 보통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어는 약간 방치하는 경향이 한 22년도 전까지는 좀 심했는데요. 한 22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 이렇게 난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확 떨어졌죠. 2, 3년도에 확 떨어졌는데 한 22년도까지 언어가 생각보다 많이 이제 학부를 좌우하는 과목화가 되다 보니 그때부터 이제 언어 논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상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언어 논리를 해야지. 근데 시간이 안 남아. 그러면 언어 안 하고 들어가는 과목.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컨디션 좋으면 붙고 아니면 떨어지는 시험이었던 건데, 피셋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난도 증감에 따라, 자, 여러분이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나 보세요.
22년도에 난도 최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23년도에 모든 과목이 다 쉬워졌어요. 그랬을 때 24년도 올해 어떻게 살짝 바뀌었냐? 어려운 문제를 일부 추가하는 식으로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난도가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바닥을 다지셔야 되는데 그 다져야 되는 바닥의 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바닥으로 60점만 깔고 가지 뭐가 아니라 당연하게 맞으셔야 되는 뭐 예를 들어 점수가 한 75, 80 깔아놓고 그리고 내가 그걸 푸는 과정에서 아낀 시간들이 있을 거죠. 그 시간에 내가 천장 뚫기까지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올해 어려운 문제가 일부 추가가 되었고 사실 그걸 다 틀리더라도 합격을 하는데 사실 어려움은 없었지만 여러분이 공부가 저와 같이 잘 되어 계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알고리즘이 잘 머리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요, 풀어야 될 것들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풀고 그렇게 해서 아낀 시간을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한두 개 더 푸는데 시간을 써서 사실 80에서 85점 그냥 올라가는 시험,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고득점 구간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85점 이상부터. 근데 이 중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이제 분 중에 한 분은 뭐 90 몇 점대를 잘 뚫으셨고 이렇게 여러분이 난도가 하락하면요 쉬운 걸 빨리 풀고 정확하게 푸는 사람, 그래서 그 아낀 시간으로 어려운 거 두세 개 더 푼 사람, 이렇게 해서 아예 저쪽으로 올라가는 분들과 풀어서 당연히 맞춰야 될 거에서 실수한 사람, 그래서 거기서 시간 버려가지고 어려운 거는 건드릴 여력조차 없던 사람, 그래서 한 70점대에 주저앉는 사람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래서 70점 초중반에서 내가 멈췄다. 특히 내가 언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난 24년도에 70 초중반에 멈췄느냐? 아마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난도와 상관없이 나는 언어 논리를 못하는 사람이냐?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효과적인 풀이 전략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본인의 피지컬에 맡겼고 그래서 쉬운데 치고 나갈 힘이 부족했던 거고 그래서 이 양극화에서 살아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 적어놨다시피 바닥을 다지시기 위해서 기초적인 실력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낀 시간 동안 내가 천장을 뚫기 위해서 고난도 훈련 결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이 쉬워지면 공부 좀 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되게 어려운 논리 퀴즈 다 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22년도 때 딱 수업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그 문제 풀다 혹시라도 내년에 시험 쉽게 나와서 그 시간 남으시면 놀 거냐고, 논리 퀴즈 안 풀고 놀 거냐고, 그땐 논리 퀴즈도 다 푸셔야 되잖아요 하면서 제가 막 22년도 때 하기 싫다는 친구들 붙잡고 막 논리 퀴즈 연습시켰거든요. 어땠어요? 23년도 갑자기 확 쉬워지니까 논리 퀴즈를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었죠. 시간이 남았잖아. 잘 순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쉽든 어렵든 간에요 결국 이 두 가지 트랙은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서 비중이 좀 달라질 뿐이에요.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지면 여러분이 이 기초적인 실력을 확보해 두신 것만으로도 합격점이 나오고 끝날 수가 있고요. 시험이 쉬워지면 역설적으로 내가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두 개 더 맞춰서 아예 고득점으로 올라가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밑에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쉬운 문제들이 떠주는 만큼 시간을 세이브 하시기 때문에 풀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천천히 풀면 돼요. 앞에서 시간 많이 아꼈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예측이다라고 두 글자를 써놓고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뭐 예측이라고는 했지만 별거 없습니다. 방금 다 말했어요. 쉬워지면 쉬워지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워지는 대로 우리는 이 투 트랙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당일에 비중을 조절해 갈 뿐 결국 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 그냥 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게끔 나를 만들어 놔야 된다가 결국 제가 생각한 예측이고요. 뭐 24년도보다 약간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왜냐면 컷이 뭐 올라갔다거나 좀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뭐 비슷하거나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올해 7급까지 제가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올해 7급은 우리 5급이랑 약간 비슷한 기조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혹시 이 중에 7급 시험장 가시는 분들 계시나요? 본 게임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그냥 구경 삼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한번 가보시면요 5급과 좀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혹은 이런 식으로 인력차에서 또다시 올해 문제를 냈구나 하고 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시험지 잠깐 보시면서요 기초체력 테스트다라고 해서 정말 간단한 기초체력을 물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문제 중에 틀려야 될 문제 없습니다. 다 맞히셔야 하는 문제예요. 시험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부터 시간을 여러분께 타이머를 보여드리진 않을 거지만요 한 문제당 한 1분 정도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지 그리고 대충 풀 방향이 떠오르시면 그걸 기반으로 한번 문제풀이 살짝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메인이에요. 자, 종이 받으셨으니까요. 자, 떠오르는 최적 독해법 풀이 전략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분 제가 알아서 끊을게요. 네. 시작!
자, 끊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제가 앞에 체크해둔 걸 벌써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시문을 읽는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우리 문제 풀 때 발문 제대로 읽어보신 적 몇 번이나 있으세요? 언어 논리에서 특히 이렇게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거 물어보면 그냥 맞는 거 찾으라는 거네 정도만 생각하고 보통은 지나가시기 있을 텐데요. 맞아요.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추론할 수 있는 거, 뭐 아니면 부합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기반은 뭡니까?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독해 제시문일수록, 그래? 그럼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글을 읽으실 거예요. 글을 다 읽고 나서 사실 선지를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 앞에 있었던 내용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시나요? 당연히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확인을 하러 자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애초에 질문을 바꿔서요, 발문 자체가 알 수 있는 거, 뭐 아니면 추론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정확한 정보의 확인을 기반으로 한 추론까지 나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애초에 내가 좀 확인의 범위를 좁히면 안 되나? 특히 독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글 다 읽고 나서 2분 동안 잘 읽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문제 풀어야지 하고 선지 보고 왔다 갔다 선지 보고 왔다 갔다 그러고 있으면 한 3분 걸리겠죠. 왜 그래? 애초에 1문단을 봐요. 나 어차피 여기서 정확한 정보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 목적 자체가. 그러면 처음 읽어볼게요. 세종이 즉위한 이듬해 5월에 대마도의 왜구가 여기 뭐 노략질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구가 뭐 항해도 해주 앞바다에도 나타나가지고 뭐 명의 땅인 요동 방향으로 이제 북상을 하니까, 자, 태종이 이종무한테 이렇게 대마도 정벌해라 라고 이제 명을 했고, 이에 따라 이종무가 군사를 모아서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한 문단이 끝났죠. 이 정도. 여러분, 이거 한 7줄 읽는데 머리 아프신 분 계세요? 나 글 너무 싫어하는데 이 정도 7줄 읽으면 두통이 온다. 그러신 분 없죠?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선지를 그냥, 자, 이 정도 보고 선지를 봤는데 선지가 잘 안 읽히는 게 사실 자연스러워요. 아직 제시문을 다 안 봤기 때문에 그냥 요런 글이 있네? 앞으로 나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전개될 글의 방향은 뭐지? 하시면서 되게 편하게 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으면 밑줄 정도 쳐놓으시면서 선지를 구경을 먼저 해볼게요. 자, 해주 앞바다에 나타나 조선군과 싸운 대마도의 왜구가 요동반도를 향해 북상한 뒤 이종무의 군대가 대마도로 건너갔다? 자,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여기 이 익숙함을 여러분 견디시고 계속 2, 3, 4, 5번 선지 읽으실 거예요? 아니죠. 방금 읽은 건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자, 왜구가 노략질을 해서 여기 보시면 요동방향으로 이제 요동반도 방향으로 북상을 하니까 태종이 이종무한테 명을 해가지고 이종무가 군사를 모아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1번. 대마도로 건너갔다. 그치? 자, 제가 이제 질문 받은 것 중에 이런 게 있긴 있었어요. 선생님,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랑 진짜 대마도 갔다라는 건 별게 아닌가요? 뭐 그런 게 좀 찝찝하시면 그냥 이거 너무 맞는 선지 같은데 하면서 살짝 진짜 갔는지만 가볍게 확인하시고, 진짜 갔네, 대마도 건너갔네, 그게 확인되시면 답 1번 고르면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1번이 답이 아닐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시는 분 계세요? 선생님, 그 뒤 가서 뒤집히지 않을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강하게 똑같이 말을 했는데 뒤집힌다? 그럼 출제자가 오히려 쏟아지는 폭격을 견디지 못하고 이의제기를 받아줘야만 할걸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확신도라면 여러분이 1문단에서 답이 떴을 때도 얼마든지 답을 그냥 끊고 지나갈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내가 아직 안 읽은 글의 이 내용과 아직 내가 보지 않은 선지의 양을 보시면 어때요? 엄청나게 시간을 아낄 수도 있네? 사실 이걸 제가 끊어읽기라 부르기는 하는데요. 이건 정말 찬스가 잘 먹힌 경우긴 하고, 시간보단 사실 정답률에 방점을 둔 방법이기는 해요. 제가 일치부합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비중도 거의 보통 우리가 40문제를 푼다 하면 한 10문제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요. 벌써 4분의 1, 25% 정도가 이제 단순 일치부합에서만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일치부합에서 정답률이 확보가 안 되시면 생각보다 뒤에서 어려운 논리 퀴즈 강할카를 푸셔도 생각하는 만큼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맞아줘야 되는 지점이 여긴데 여기서 내가 얼마나 정답률이 항상 나와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아껴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시간은 사실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래놓고 답 어렵게 꼬아내면은 그냥 3분 쓰셔도 돼요. 근데 3분을 썼는데도 무조건 답이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문제 한번 살짝 눈으로 볼까요? 얘도 지금 질문 보시면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이죠? 방금 제가 하라고 한 대로 한번 1문단 보시고 선지 구경만 해보실래요? 선지를 보고, 1문단 보고 선지 싹 봤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싹 보세요. 설악산, 좋은 산이지. 뭐 이러시면서. 선지 보셨죠?
아직 보고 계시나요? 자, 선지 딱 봤을 때 첫인상 같이 구경해볼게요. 일단 1문단도 같이 봅시다. 1문단 같이 보시면 조선시대의 설악산이란 지명이 포함하는 영역은 오늘날의 그것과 다르다. 무슨 지명이 포함하는 영역이 무슨 말이지? 쭉 보시면 오늘날 대청봉, 울산바위가 있는 봉우리, 한계령이 있는 봉우리 하나로 묶어서 설악산이라 부른다라고 하더니 그런데 조선시대에는요 다르게 뭔가 표기를 하고 범위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1문단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물론 가벼운 예측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독해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 그럼 조선시대에는 저 설악산의 범위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려나? 하던 차의 선지를 바로 보세요. 여지도에 표시된 설악산의 범위, 대동지지에 그려져 있는 범위, 여기 동국여지지에 그려져 있는 설악산의 범위, 조선 팔도 지도에 있는 범위. 대충 보니까 되게 구조가 반복되면서 나한테 각 책 혹은 어떤 뭐 지도에 있는 설악산의 범위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고 있네? 라는 게 선지를 봤을 때 바로 보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알고 2, 3, 4문단을 읽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1문단부터 달리시는 분하고 자, 여러분 이거 시험장에서 혹은 여러분 이제 기출 공부하시면서 풀어보신 분들 꽤 계실 텐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다 읽을 때 즐거웠어요? 야, 지도 많다. 설악산 진짜 범위 다양하다. 즐거우셨어요? 아니죠. 이거 왜 이렇게 정보가 많아? 멈추질 않네? 아, 이거 내가 머리 다 담아갈 수 있을까? 아,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가 보통의 일반적인 반응이 맞아요. 근데 선지를 보고 들어가면요, 바뀌어요. 아, 그러네. 난 지도마다 각 나온 설악산의 범위만 알면 되는 거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지도의 설악산의 범위, 지도에서 말하고 있는 뭐 한계산과 설악산의 범위만 딱딱딱 보면서 심지어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할 거 있으면 처리해버리고 그러면 똑같이 다 읽고 나서 이제 글이 끝났을 때요. 저와 같이 글을 읽는 분들은 사실 중간에 답이 뜨는 문제이기는 한데 중간 정도에 아, 답 나왔다 하고 그냥 멈추고 지나가게 되고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한 2분 초반대면 그냥 풀고 지나가는 문제를 그냥 가져가게 되죠. 자, 글을 똑같이 보시더라도 그냥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가 이 문제 선지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식 쌓으려고 이 글을 읽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선지에 대한 정오를 판단하려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정오를 판단하고자 하는 선지를 왜 마지막에 보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비게이션을 목적지에 도착해서 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먼저 보고 초반에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구나 하는 효율적인 사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치부합만 해도요. 가장 전략이 없을 것 같은 일치부합만 해도 그 온오프의 차이,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커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볼까요? 갑자기 문제가 확 바뀌었죠? 제시문의 형태도 달라요. 발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골라라 라고 하면서 가나다라 하고 이제 글이 딱딱딱딱 끊겨있죠. 혹시 그동안 이런 가나다라 라고 이제 딱딱 끊겨있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푸시는 분들 계셨습니까? 선생님 뭐 글이 다 거기서 다 읽고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었나 생각해볼까요? 지금 보기를 보시면 가의 PD, 나의 평론가, 가, 다, 나, 라 이렇게 가는 어떻니, 나는 어떻니, 다는 어떻니 이렇게 나눠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보세요. 가가 여기 한 번 나오면 더 이상 가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걸 왜 다 읽고 나서 가에 대한 판단을 시작을 하세요? 이상하죠? 여기서 말하는 가나다라는 한 거의 단락으로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에서 가의 PD가 어떠하니? 라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실 때는 이 한 문단만 필요해요. 그쵸? 그럼 나는 왜 그동안 이걸 다 읽고 있었을까? 다 읽으면 오히려 헷갈리는 지점이 떠요. 여기 보시면 자, 가볍게 볼게요. 지금 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이 열풍을 바라보는 여러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하면서 뭐 한 방송국 PD는 교양 있는 삶에 대한 열망 때문이다. 한 문학평론가는 인문학 열풍이 인문학을 시장 논리와 결부시켜서 상품화시키고 있다. 이건 다 헛된 거다. 다 장사 속이다. 뭐 다의 A구청 공무원은 이런 열풍이 동네 인문학이라는 개념을 어쩌고. 그러니까 읽으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다못해 제일 간단한 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두 입장으로 이 두 견해를 머릿속에서 나누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 인문학이 뭔가 좋은 방향이다 나쁜 방향이다 얘는 인문학 열풍에 대해서 비판하네 뭐 좋아하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뭔가 흑백의 그 관점으로 이제 제시문을 머릿속에서 나누려고 하고 그 이미지에 의존을 해서 이 가나다라 병렬형을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약간 인간의 본능 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 얘는 인문학 열풍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는 쪽이잖아. 그러니까 보기에서 예를 들어 나 문학평론가가 인문학 열풍이 인문학을 시장 논리와 결부시켜서 상품화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 쪽이니까 인문학이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 하면 얘 부정하지 않겠어? 여기 비록 말은 안 했지만 얘가 뭔가 그 인문학 열풍을 좋은 쪽으로 설명하는 내용 당연히 얘가 반박하지 않겠어? 하고 예를 들어 틀렸어. 이런 식으로 긋는 사고를 해요.
근거가 있나요? 이 사고에? 얘가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애니까 나쁘게 보겠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신 거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떼고 나서 자, 가를 볼게요. 한 방송국 PD가 교양 있는 삶에 대한 열망으로서 인문학 관련 대중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뭐 성찰의 기회를 박탈당한 직장인들의 갈증을 인문학 관련 대중 강좌가 채워주고 있대. 그래서 보기를 봤어요, 여러분. 자, 가의 PD만 딱 떼서 볼게요. 가의 PD가 인문학 열풍이 교양 있는 삶에 대한 동경을 지닌 시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자발적인 현상이라 보고 있다. 그 어디에도 자, 그 어디에 들어가면 안 되지. 얘는 맞는 말이니까. 자, 보시면 얘는 인문학 열풍이 교양 있는 삶에 대한 동경을 지닌 시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자발적 현상이라 보고 있다. 아,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그 말을 명확하게 한 건 아닌데 자, 고민이 돼. 맞다고 볼까? 아, 이 정도면 맞다고 보면 좀 애매한가? 자, 고민을 해. 자, 지금 깨알같이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선지 판단의 도구를 써버리기는 했는데 자, 이 순간에도 내가 이 고민 떴을 때 이거를 동그라미로 몰아가기 위해서 뭐 30초를 더 쓸지 아니면 맞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내가 나에 대해서는 안 봤으니까 이따 나에 대해서 나를 보면서 내가 이거 판단을 마무리하자 하고 일단 끊고 지나갈지 여기서도 30초 정도 시간이 벌어지고요. 자, 그리고 니은 살짝 볼게요. 가의 PD가 인문학 열풍이 개인의 성찰을 넘어 공동체 개선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공동체의 개선? 얘가 아무리 교양 있는 삶에 대한 열망을 원인을 뽑고 이 인문학 관련 대중 강좌 좋은 쪽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도 공동체에 대한 말은 그 어디서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틀렸어. 얘는 그렇게 주장을 한 적이 없어. 하고 지우시면 3, 4, 5가 날아가서 답을 1, 2번에서 좁히고 출발할 수 있게 되고 보세요. 내가 이게 좀 불안했던 사람이면 기억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실 필요가 있나요? 굳이 없죠. 어차피 이거는 객관식이고 내가 풀 수 있는 걸 풀어 나갈 수 있으면 충분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 안 되면 디귿을 가시거나 아니면 기억에서도 가가 자신이 없으면 기억에서 나를 보시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죠. 자, 나를 볼까요? 살짝만 볼게요. 아까 시장 논리랑 관련된 애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인문학 열풍이 교양 있는 삶에 대한 동경을 지닌 시민들 중심으로 일어난 자발적 현상이라고 보겠어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일어난 거야. 시장 원리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지워. 답은 2번. 사실 이 문제는 그래서요. 가와 나만 보면 끝나는 문제로 병렬형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 병렬적이라 함은 특히 이렇게 가나다라 가불병정의 형태로 돼 있다라 함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지를 판단을 할 때도 자, 얘는 가나 가다 나라 해서 가 2번 나 2번 다라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이제 가와 나 둘 중에 뭘 있든 사실 상관은 없기는 한데 만에 하나 가가 3개 뭐 나가 1개 다가 1개 라 1개 이렇게 있었으면 여러분이 그 글이 가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먼저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푼다.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등장하는 빈도가 제일 높은 게 뭐 여기 가나다라 라문단이 한 6번 나왔어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가 한 번 나 한 번 나왔어. 그럼 뭐 봐야 돼요? 라를 봐야 되죠. 이런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병렬형이라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내가 그렇게 글의 순서를 좀 바꿔도 봐도 되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내린 판단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병렬형이죠? A, B, C, D, E, F, G 하나씩 끊겨있죠? 근데 얘는 여러분 문제 푸시지 말고요. 제시문 한번 쭉 읽어보실래요? 그냥 눈으로 쫙 내용만 보세요. 이거 문제 풀어본 적 있으신 분들도 그냥 제시문만 한번 읽어보세요. 즐거우신가요? 나는 공리 너무 좋아해. 공리 사랑해. 하시나요? 사실 이게 어떤 대화라기보다는 앞에 거를 받아주면서 나는 그거 반박한다, 나는 그거 반박한다, 혹은 그냥 자기 말만 알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만나는 뭔가 가불가불이 대화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쭉 읽는다고 해서 어떤 맥락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맥락을 만들어서 이 글을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없는 관계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수식과 공리 관계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였는가? 아니죠. 극단적으로 여러분 뭐 어떤 거를 딱 보여드리면 좋을까? 보세요. 우리 가장 간단한 여기 1번 선지만 놓고 봐도요. 상당히 문제를 푸는 관점이 다른데 자, B가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A의 주장을 반박하는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A는 어디까지 말하고 있어요? 2 더하기 3은 5처럼 특정한 수를 다루는 수식이 공리가 가지는 건 몇 가지 특성, 즉 증명 불가능하며 그 자체로 명백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얘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긴 좀 뭐하고? 뭐만 얘기하고 있다? 수식은 증명 불가능하며 그 자체로 명백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차피 설명만 하고 끝나고 있죠.
자, 이게 A가 말한 것의 전부예요, 여러분. B를 살짝 볼까요? B는 그래, 2 더하기 3은 5는 증명될 수 없고 그 자체로 명백하다라는 거 나 동의해. 그것은 물론 공리의 특성이야. 하지만 그런 수식은 공리와는 달리 일반적이지 않고 그 개수도 무한해. 자, 1번 선지를 다시 읽어볼게요. B가 특정한 수를 다루는 수식이 공리의 특성을 갖는다고 해서 모두 공리는 아니라고 주장했나요? 다시, 공리의 특성을 가지면 수식이 그게 모두 공리는 아니지. 얘는 증명 안 되고 명백하다라는 거 공리의 특성이 맞다. 근데 수식은 공리와 달리 일반적이지 않다가 얘가 말한 거의 전부죠. 그러니까 이걸 뚝뚝 뜯어놓고 보면요, 완전 딴소리 하고 있는데 하고 지워지거나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반박을 한다고? A의 주장이 뭐였는데 A가 여러분 깨알같이 또 역질문 살짝 연습해볼까? 자,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A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애초에 A가 뭘 주장을 해야 돼요? 원문이 뭐여야 돼? 저 말로 A의 주장에 반박이 되려면 특정한 수를 다루는 수식이 공리의 특성을 가지면 모두 공리다 라고 말을 해야지 저 말로 공격을 받을 텐데 아까도 말했죠? A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보다 허상을 가지고 글을 읽고 있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은근히 글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고 내가 한번 읽고 나서 생긴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가 많다라는 거를 사실 좀 느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슨 문제의 기본적인 시작은요, 정확한 독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빠른 독해가 아니라 정확한 독해예요. 정확히 글을 읽기. 자, 이거 올해 문제죠, 여러분. 이거 이해 잘 되시는 분 계세요? 뭐 올해 보신 분들이 태반일 테니까 봤을 거라 전제하고 이거 읽었을 때 너무 즐거웠다. 그치, 양의 하전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이거 내려가는 상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하시는 분들 없고요. 이거 근데 제가 이제 뭐 본수업 때 혹은 이제 그 기출 해설 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모든 제시문이 술술 읽히고 술술 이해될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애초에 여러분한테 어떤 이해를 의도하고 냈다기보다는 너 이 정보들 간의 관계 가지고 그러니까 답이나 찾아봐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얘가 그래요. 양의 하전이냐 음의 하전이냐 골라봐 라고 하니까 제가 시험장에서도 이거 고르기 위해서 문제 봤거든요. 그랬더니 자, 여기 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관행각에 대한 이거는 이제 이쪽이고 여기가 결국 문제였거든요. 보시면 결빙되는 온도를 살펴봤다. 그때 양이냐 음이냐 둘 중 하나의 하전을 보였다. 근데 쭉 보면요, 이 온도에서 결빙이 됐다. 반면 뭐 B와 그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마이너스 12.5도가 되니까 물방울이 결빙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위 실험 결과는 하고 한번 내용을 정리해주죠. 관행각된 물의 온도가 내려갈 때 물 주변에 어떤 양인지 음인지 알 수 없는 어떤 하전이 결빙을 촉진한다. 여러분 여기서 결빙과 관련된 내용이요, 1문단에 보신 분들, 자 시간 관계상 다 안 읽어드렸는데 앞쪽에 결빙과 관련된 내용이 뭐밖에 없냐면요, 양에서 양으로 하전이 되고 이 온도보다 낮을 때 표면이 음으로 하전이 되는 부품이 있다. 그랬을 때 뭐 이런 점만 제외하고 부품 A와 특성이 같다. 쭉 보시면 자, 결빙. 자, 여기 있습니다. 부품 A의 표면이 양으로 하전되었다. 그렇게 하전된 이후에도 결빙이 되었다. 여기 보시면 양 이후 결빙 나온 다음에 한 번도 뒤집히질 않아요. 그리고 끝이야. 근거가 없어. 그냥 양으로 하전되었다, 결빙되었다, 끝. 그래서 이 결과는 양이냐 음이냐 둘 중 하나 골라봐. 그럼 여러분이 그나마 근거에 기반한 사고를 하신다면요, 뭐야, 결빙됐을 때 양의 하전밖에 없었는데 가에다가 양 넣고요, 가른다, 나에다가 양 넣고요, 마찬가지로 다도요, 이렇게 위 실험 결과가 관행각된 물의 온도가 내려갈 때 물 주변에 어떤 하전이 결빙을 촉진한다? 아까 양일 때밖에 없었는데 양 고르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 그 어떠한 대단한 이해를 요하는 게 없어요. 그냥 어떨 때 결빙이 일어나느냐, 그게 어떤 하전일 때 일어나느냐, 그것만 여러분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빈칸 밑줄 되게 통독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내가 여기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 앞에 있는 걸 찾거나 아니면 여기 있구나, 여기 뒤에 뭐 빈칸 딱 뚫어놓고 결론적으로 빈칸 딱 뚫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전혀 엉뚱한 데를 찾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칸도 나한테 이걸 왜 줬는지, 왜 출제자가 좋은 밥 먹고 나한테 빈칸 뚫어놓고 갑자기 이걸 물어보는지, 마치 이것이 달력을 찢던 영수처럼 왜 나한테 완성되어 있는 글에 빈칸을 뚫었을까, 왜 밑줄을 쳤을까를 한번 의도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발문이 다 그걸 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얘도 그래. 문맥에 맞지 않는 곳을 찾아 수정을 하래. 얘는 제가 끊어읽기 할까요, 과연 여러분? 발문이 문맥에 따라서 찾으래요. 그러면 문맥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앞에 있는 내용이 맞나? 선지가 더 맞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이게 원래 본문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얘랑 얘 중에 뭐가 원문이었지? 가 생각이 안 나시니까 맥락이 다 뒤죽박죽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맥락이 문맥에 집중해. 그러다가 어색한 애 뜨잖아. 걔를 고쳐봐. 가 목적이니까 쭉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색할 때만 한번 갔다 오면 되거든요. 뭐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쭉 읽어보면요. 이거 정답 4번인데 자, 이거는 제가 본 수업 때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거 가지 말고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답 바로 골라보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저 이 문제 한 번도 풀어서 맞은 적 없는데 저 그냥 오늘 답 4번 찾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발문, 제시문의 형태 그리고 출제자가 거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고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어야 시험장에서 완벽한 대비가 되는데 우리 언저상 플러스 2차 과목 4개 되죠 이제 내년부터 할 시간 나옵니까? 없죠? 여러분 한 과목당 한 6, 7개월씩 파시면요 여러분 뭐 빠르면 글쎄요 7과목이니까 자 6, 7에 42 빠르면 한 3년 좀 더 하면 붙을 수 있겠네요. 되게 빠른데? 근데 여러분 6개월, 7개월 한다고 과연 전략이 서요? 여러분 모의고사 기간을 지나오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내가 문제를 푼다고 해서 선명하게 어떤 풀이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면요 그냥 익히는 편이 빠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그냥 내 것처럼 넣어서 내가 잘 쓸 수 있게 익히는 게 편하다. 그랬을 때 여기도 써놨죠. 만약 이 중에 한 유형이라도 최적 독해법 혹은 풀이 전략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아까 제가 말한 최저점 방어 여러분들 쉬운 거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 제한된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안 나오니까 안정적인 합격점 달성이 어렵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풀이 날 줄 알지만 실수가 만약에 잦다면 자 여러분이 전략은 있는데 체계적이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스스로 재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실수 포인트에 대한 실천적인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 솔루션은 이런 거 있죠. 눈 크게 뜨자, 잠 많이 자자, 글 읽을 때 좀 천천히 읽어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수반하는 이런 걸 볼 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선지가 남으면 뭐 이 두 선지를 딱딱 연결해서 차이점이 보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걸 들고 다시 올라가자 하는 어떤 행동을 수반하는 솔루션이 같이 나와주셔야 여러분이 실수도 사실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해결을 하거나 그래서 제가 맨날 수업 때 이걸 띄우잖아요. 지식뿐만 아니라 실전, 더 나아가 습관적인 차원까지 대비가 되어 있으셔야 여러분이 시간도 확보하고 정답률도 확보하고 그리고 사고가 꼬이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 플러스 꼬여버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가 나온다고 그리고 컨디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사실 시험장 가실 때 컨디션은 안 좋을 거라고 그냥 기대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다가 운 좋게 컨디션이 좋으면 대박인 거고 안 좋으면 그래 올해도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나는 나의 방어선만큼 맞고 오면은 사실 그게 여러분의 합격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출 분석과 충분한 반복, 요지는 충분한 반복인데요. 이것을 통해 체화를 나아가야 된다. 사실 제가 처음 피셋을 공부했을 때 체화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엄청난 옛날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 엄청 옛날은 아니거든요. 18년도까지만 해도 아무도 저한테 체화를 하라고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실 김승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언어랑 자료 해석에서 체화라는 말을 하시길래 아니 무슨 훈련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니고 무슨 체화를 하래 습관을 만들래 근데 그게 결국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멘탈이 흔들릴 것 같은 순간에도 딱 원래 하던 거잖아 맨날 그렇게 내가 오늘도 문제를 풀었으니 내가 올해도 오늘 이 시험도 잘 보겠지 하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쌈박하게 푸는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합격이 너무 어렵고요. 여러분이 전체적인 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반복해야 됩니다. 목적의식 없이 양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는 목적을 가지시고 반복을 하셔야 긴장된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행할 수가 있고 사실 이게 결국은 멘탈 관리랑 똑같은 행동, 멘탈 관리로 이어지는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언어 논리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실은 유형별로 하나씩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가장 쉬운데 은근히 정답률이 흔들리시는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일치부합과 병렬형. 이제 강화약화도 너무 쉽고 저한테는 그냥 거저 가져가는 문제지만 올해 그거 풀고 틀리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한테 강화약화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 궁금하시면 사실 강화약화만큼 저도 이제 김선생님한테 배우기 전까지는 강화약화만큼 쉬운 게 없다. 예? 무슨 말씀이시죠? 이랬었는데 정말 여러분께 물어보고자 하는 게 선명한 그 파트가 강화약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언어 논리를 공부를 하시면서요. 내가 언어를 준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3 때까지 언어 공부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국어신가요? 국어를 준비하시면서 그동안 제대로 된 국어 공부를 안 해보신 거고요. 저도 제대로 한번 해보기 시작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18년도 때 67.5였거든요. 19년도 때 85로 올랐습니다. 이래놓고 언어 못하는 사람이었냐? 제 재수했을 때 수능은 100점이었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방향을 못 잡으면 뭐? 내리꽂는다. 피셋 언어 논리를. 근데 방향을 찾으면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향을 잡으시고 공부를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